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코스피 지수 4010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이후 오늘도 이 선을 지켰습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공매도 금지니 밸류업이니 알지도 못하는 규제를 휘두르던 윤석열 정부에선 코스피 2000선이 위협당하기도 했죠. 상전 벽해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토끼가 이끄는 사자 부대는 절대 사자가 이끄는 토끼 부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질문하는 기자 시작합니다. 네, 질문 기자, 저희 매주 화요일 저희 특별 코너로 또 시도 중인데요. 법을 읽는 남자들 해서 법익남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근데 법익남들 이게 잘 와닿나 귀에? 그냥 지어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억지로 조어를 한 것 같지 않아요? 부익남보단 낫죠. 우리 유혁 검찰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제가 이걸 따라했냐면 부익남 있잖아요. 그 이상경 차관 거기 나갔고 이제 작살 났는데 거기가 사실은 저희가 추가 취재는 안 했는데 그런 설이 돌았어요. 왜 나갔냐, 왜 나갔냐 이거를 이제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부익남 유튜브 채널이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네, 모르셨죠, 검찰관님? 저는 부익남 안 보시죠?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예. 예. 의원님은 아시나요? 아니 그 채널은 들어봤어요. 아, 뭐 그거를 제가 구독해서 열심히 보는 거는 아닌데 그런 채널이 있다는 건 알아요. 저는 좀 보거든요. 이제 취재도 할 겸해서 봤는데. 그 부익남한테는 좀 미안한 말인데 한 3편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패턴이 부동산에 이게 기사를 쫙 써놓고 블랭크를 다시 넣으면 돼요. 패턴이 한 5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 오를 때 내릴 때 금리 오를 때 내릴 때 그리고 정부 규제 들어올 때 안 들어올 때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을 해주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상경 차관이 그 대선 때 이제 선거 때 유튜브 막 출연하고 이럴 때 캠프에서 조금 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제 그거를 갚기 위해서 나갔는데 자신을 산화시켰죠. 가서 아니 가서 빚을 갚으면 되지. 아이고. 몸을 태웠죠. 네, 본인을 파이해가지고 이건 정말 살신성인이다. 이걸 정말 살신성인이라고 하는구나. 살신까지는 알겠는데 그쵸. 성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정권의 부담도 많이 됐고 그래서 살신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냥 살신만 한 건가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참 이재명 정부가 의원님도 캠프에 계셨지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코스피 지수 4천 이게 장난이 아닌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지금 해놓고 나서 4천을 기록했는데 이거 홍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지금 뭐 주요 이슈는 상호관세 협상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트럼프 와서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랑 부동산 엄청 올랐다. 지금 토제해가지고 이러다가 사람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죠. 사실은 제가 그 2023년 봄에 책을 한 권 낸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2년 6개월 전쯤에 책을 냈는데 그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요렇게 뭐 입법 과제 내지는 정책 과제를 하면 코스피 5천 찍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상당수가 지금 입법으로서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나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4천 찍잖아요. 저는 뭐 5천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 그리고 이게 4천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각 산업 에 있어서 뭐 우리가 반도체도 강국이고 자동차도 세계 몇이고 뭐 조선도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산업별로 가장 세계적으로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하위권에 있는 산업이 금융산업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는 거의 우리나라. 뭐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맞아요. 그 말씀 우리나라 맞아요. 금융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도약하고 있는 건데 이게 부동산에 가려져 갖고 지금 맞아요. 온통 가장 최근에는 온통 관심이 부동산에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많은 국민들이. 네, 게다가 서울 부동산. 네. 우리나라 서울 쪽이니까. 우님은 그 감찰관님은 주식하세요? 저는 최근 들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제가 사면 떨어지더라고. 아, 요새는 안 떨어집니다. 아 요새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래도 뭐야 저기 뭐 아무거나 반도체 지으셔도 돼요. 반도체 열주 뭐 이런 거 오고 근데 그 오르기 전에 판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건 안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 요즘 부동산이 워낙 그 관심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성실하게 지방에서 똑같이 성실하게 살고 똑같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의 자리를 잡았냐 서울의 자리를 잡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 인생이 바뀌게 되니까 뭐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서울의 부동산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되게 좀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법무법인에 있잖아요. 네. 이제 제 법무법인 사무실이 수원 쪽에 있는데 네. 저희 그 직원들이 법인의 직원들이 이제 법원 갔다가 뭐 일 때문에 경매법원을 갔다 와서 해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원 법원이 관할이 이제 수원, 용인, 화성 뭐 이런 데를 다 관할한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 그리고 경기 남부에 뭐 수원을 포함해서 꽤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다 묶였죠. 그쵸. 서울은 뭐 전 지역이 다 묶였고. 그쵸. 근데 그 중에 빠진 지역이 있어요. 화성시 동탄 지역이 그쵸. 규제 지역에서 빠졌어요. 맞아요. 동탄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이른바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 그 수원에 있는 경매법원에서 동탄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경매에 나왔대요. 아, 경매에 나왔다. 경매에 나왔는데 그 감정가의 100%를 훨씬 넘는 가격으로 28명이 입찰에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이미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 이게 자산이 그 일단은 사람들이 자산이 학습 효과도 그렇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습에 조금 많이 치우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원래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많이 돼 있다고 이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분리과세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 네, 요 법안까지 지금 뭐 25% 한다, 30% 한다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 25%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거의 25%로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율까지 하면 27.5%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통과하면 5천 간다. 아니 그것만 갖고는 그거는 네. 배당주들이 많이 오르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을 뭐 낮아주니까. 시가 배당률로 뭐 5% 이상, 5% 이상, 뭐 6%, 7% 주는 그런 고배당주들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근데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 또 하나 입법이 예정돼 있는 게 자사주 의무 소각이거든요. 이거는 재계 쪽의 저항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야 이거 자사주 다 소각해버리게 하면 우리가 경영권을 뭐로 지키라는 거야 아마 이렇게 있거든. 근데 원래 자사주라는 게 경영권 방어로 쓰라고 있는 제도가 전혀 아닌데 그렇죠. 뭐 엉뚱한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항이 워낙 세서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그동안 한국 주식은 무조건 쌌던 이유가 하나 둘씩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른바 정책 이슈로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4천이 아니고 저는 뭐 내년에는 5천 찍을 거라고 이 유동성에 있어서 큰 사고만 터지지 않으면 5천은 무조건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5천은 아주 쌌던 한국 주식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5천을 찍는 거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저는 앞으로는 코스피 1만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1만 포인트 간다. 네. 오. 아니 그냥은 안 가지. 아, 그렇죠. 절대 그냥은 갈 수 없는 지점이고 그거는 그쵸. 5천까지는 정상화고 5천에서 1만을 가는 거는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찍을 수 없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상장 기업의 경영권에 있어서 능력 없는 경영진은 퇴출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1만 찍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너가더라도 오너가 경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창업주의 맞손자 요새는 맞 증손자라서 회장하는 시스템이 바뀌면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최고 경영자는 스티브 잡스의 아들이에요? 아, 아니죠. 아니잖아요. 미국 기업 보면 그러니까 창업주까지는 CEO를 하지만 그 창업주가 뭐 은퇴를 하거나 사망을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지금 애플이라는 거대 기업의 회장을 스티브 잡스 아들이나 딸이 하고 있어야지. 하고 있죠. 손자가 할 수가 있죠. 그렇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 시스템이 바뀌면 1만 찍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그게 뭐 어떤 재벌들의 인식 문화만 바뀐다고 그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진을 뽑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아, 근데 저는 김영남 의원 말씀 들으면서 약간 슬픈 예감이 들었어요. 네.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 뭐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바꾸면 월드컵 8강 갈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같아서 들을 때부터 안 되네. 약간 아 저건 안 되는 거구나. 된다니까요. 아 되나? 2023년도에 제가 책 쓸 때만 해도 코스피 5천은 그렇죠. 비현실적인 얘기였어요.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뭐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랬지만 이제는 코앞까지 다가왔잖아요. 맞네요. 아 이게 정권의 효능이. 어유 저도 주식을 해야겠습니다. 아, 주식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야, 이거 뭐저 공부 많이 하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저도 이거 귀를 쫑긋하고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주식을 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못했죠. 그렇죠. 근데 의원님 말씀 나오니까 3차 상법 개정안 네. 여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전문 경영인을 뭐 이렇게 고용하는 그러니까 무능력한 창업가문을 퇴출시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의무 소각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른바 플레이어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지금은 양분화돼 있지. 그러니까 지배주주라고 표현되는 재벌 회장 일가 아니면 대부분 소액주주야.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은 항상 보면 우린 중립이에요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회장님 편이야. 그렇죠. 의결권 행사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래요. 뭐 99.9%는 회장님 편으로 의결권이 행사가 돼요. 중립을 표방하지만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 없잖아. 실적 안 나오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를 하네. 그러면 사실은 행동주의라는 것은 소액 주주 내지는 개미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큰 돈 굴리는 연기금 펀드들이 하는 게 행동주의예요. 그렇죠. 미국도 그래요.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들. 일본이 이제 최근에 니케이 지수가 5만을 찍었는데 일본은 한 10년 전부터 행동주의가 그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미비하죠. 그리고 일부 고위 금융 당국자는 뭐 사모펀드나 이런 자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재벌 회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영권 탈취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경영진 교체지. 그렇죠. 경영권 위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건 위협이 아니고 능력 없으니까 빠지라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면 각 기업들의 그 경영 성과도 훨씬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게 다 모아져야 일만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코스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이제 감사님 제가 뭐 전문 그러니까 주린이시니까 법일랑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아니 요 부분은 이제 오늘 사천을 찍어서 예. 사실 상법 개정안을 제가 좀 다뤄보려 했는데 요 상법 개정이 너무 이제 금융하고 연동이 많이 돼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약간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 뭐냐면 결국 돈 벌어서 끝단에는 너 주식으로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집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시드를 5천 넣든 1억을 넣든 간에 지금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확 올랐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계속 둘 거야?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직은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1, 2천만 원 뭐 예를 들면 벌면 그 집 못 사죠. 근데 조금 작은 1억 정도 벌었다. 그러면 결국 빼서 이걸로 건물이나 부동산 아파트를 사야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있다는 해석도 있거든요. 감찰관님은 이 심리가 공감이 좀 되세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주식은 막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폭락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면은 계속 꾸준히 오르고 결국은 부동산이 엄청나게 큰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 주식회가 제 주변에서도 주식 때문에 큰 부자 됐다는 사람보다는 강남에 집 가져서 부자 됐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네 학습가. 이 부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감찰관님 일반이라고 말해서 좀 죄송한데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반인 아닙니다. 주린이 주식 어린이 거의 뭐 일반인도 못 돼요. 그 개념을 가시면 돼요. 그냥 이런 분들의 반론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부동산으로 가지 않냐? 아니 그거는 여태까지의 경험치가 그랬기 때문이죠. 경험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른바 박스피라고 해서 그쵸. 항상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러니까 장기 투자해봤자 돈 벌기 힘들어. 그쵸.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이자율보다는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대부분은 그것도 이제 지방 부동산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주로 서울 부동산을 놓고 그렇게 인식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주식해선 돈 못 벌어 부동산 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해서 돈 벌면 부동산 사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같으면 지금 웬만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은퇴할 때는 다 부자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우리로 따지면 퇴직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401k라고 그쵸. 하는 거기에 대부분 쭉 그 불입을 하면 대략 70% 정도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401k가 의무적으로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뭐 등락을 거듭하지만 롱텀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죠. 파동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프를 수십 년 동안 그려왔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이 우상향이. 그렇죠. 수익률에서 만약에 주식이 더 높을 것 같으면 주식에 있는 돈을 빼갖고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이제부터 정말 오르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올 봄만 해도 올 4월 달만 해도 2,300 정도 선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2,290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4,000을 넘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잖아요. 엄청나죠. 사실은 6개월 만에. 그 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뭐 8, 90%가 오른 건데 서울 어느 아파트가 올해 2배 오른 아파트는 없잖아요. 맞아요.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하면 중요한 건 주식이 또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세금이 대주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금이 없으니까 이거는 텍스 없는 인컴이라 이런 훌륭한 그 재테크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주식 팔아서 부동산 산다? 아니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사실. 아니 수익률이 이쪽이 훨씬 높은데 여긴 세금도 없고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거래세 뭐 취등록 단계부터 세금이 많잖아요. 엄청나죠. 갖고 있으면 또 보유세 내야 되고 주식은 갖고 있다고 보유세
매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가 좀 쌓여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게 꾸준히 계속 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겁니다. 예. 큰 돈으로 주식으로 큰 시드 넣어서 돈 번 사람들이 경험치로 나와줘야 돼요. 아 진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딱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진짜 지방 부동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왜 지방에 근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먼 거 보면은 2000년도에 1억 3천에 지청장 관사를 사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근무할 때 1억 9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6천만 원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많아요. 정기 이자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정기예금만 그런데 그 서울 부동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부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서울에 집을 하나씩 사놓으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 자본의 흐름이 결국은 이제 물기를 좀 이게 바꿀 수 있게 그거는 결국 수익률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장기적인 수익률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니 대표적인 예가 LG화학이 얼마나 훌륭한 주식이었어요. 근데 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아니 여기서 2차 전지를 잘해 이 회사가. 그래서 LG화학 주식을 샀던 분들이 뒤통수 세게 맞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하면서 네. LG화학 주주인데 아니 이 회사의 사업부였던 게 떨어져 나가서 그 별도 법인이 생겼는데 나는 그 회사 주식은 한 주도 없어. 그러면서 LG화학 주식 최근에 뭐 영국계 펀드가 일종의 그 주가 개선책 뭐 일종의 행동주의의 아주 첫 단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반짝 오르긴 했지만 형편없었잖아요. 주가가. 이런 약간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뒤통수 치는 이거를 먼저 근절해야 돼요. 네, 그래야 아마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능력 없는 경영진은 빠져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유 우리 김 의원님 책을 한번 사가지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집에 남아 아니 있는 저희 동네 사실 제가 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래서밖에 못해서 새 책이에요. 제가 지금 공판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 저 초임 때 옆에 공판부에 같이 계실 때문에. 그때 미리 그 예약이라도 해놨어야 되는 건데. 예, 그때도 이렇게 금융에 해방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때 뭐 젊었던 얘기만 시절이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때 얘기를 했으면 뭐 제가 좀 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공판부? 그때 98년도 98년도. 어디예요? 서울지검, 서울중앙. 예. 서울중앙지검 예, 지금은. 아, 예. 그러시군요. 아, 거의 두 분 다 초임 때 만나신 거예요? 98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법무관 3년을 하고 네. 인관한 초임이었고 저는 바로 연수원 마치고 들어왔던 작년 초임, 금년 초임. 예, 제 옆자리였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그때는 우리가 또 나중에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죠, 두 분 다. 두 분 다 그 미래 한 25년의 타임머신을 타고 27년에 그때는 뭐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 될 거라고는 아무도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그때 성남 근무할 때였을 거예요. 98년도에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을 알고는 있었어요? 별로 존재가 없었어요? 몰랐던 것 같은데. 저는 알고는 있었죠. 왜냐하면 23, 24기니까 연수원 2년을 이렇게 1년이 겹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보면 잘 안 까먹지. 왜냐면 워낙 뭐 덩치도 이렇고 뭐 이러니까 네. 이렇게 한 번 보면 다들 기억은 해요. 기억은 하셨구만요. 저는 근데- 처음 들은 게 총장 얘기 나왔을 때거든요. 총각대장. 진짜요? 총각대장. 아,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총각대장 총각이라 그래가지고 총각대장 얘기 나왔을 때 아, 처음 들었고. 그렇죠. 결혼 안 한 이제 총각대장 이렇게 하면 그때 서울지검에 없었나? 서울지검에 없었어요. 그때 성남에 근무했고 성남에 그때 왜 그 카풀하면서 그때 왜 그 뭐 지난번 인호공차관 뭐 이런 사람이랑 카풀하면서 94년. 왔다 갔다 했던 그거죠. 예. 거기가 94년 인관인데 초임이 대구 초임입니다. 대구고 대구 강릉 초임이고, 갔다가 대구 강릉 갔다가 성남 왔어요. 성남 왔어요.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많이 얘기할 건 아니라서 두 분이 이제 인연이 있으시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인터스텔라로 하지 마. 변호사라고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미래를 맞이할지 몰랐죠. 예. 아니 여기 저희 실시간 댓글에 매국노 윤석열 아이디 분이 허은하 전 의원 용산 들어갔는데 김영남 의원님 아직 연락 없나요? 없어요.
오늘 안 그래도 네. 오늘 첫 출근했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비서관 그 국민통합 비서관 네. 그 자리. 근데 의원님은 이제 지선을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뭐 저한테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아, 연락 더 안 오겠네. 아닌데요. 아니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예. 저희가 그래도 영화대에서 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프로를 몇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실제적인 V제로 김건희 얘기 한번 짧게만 해볼 건데 아니 이게 어제 그제 이제 사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제 큰 뉴스가 나왔거든요. 하나는 한문혁 검사. 한문혁 부장검사가 5년 전에 이종호 씨와 찍었던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사진은 조작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이종호랑 그래서 결탁을 해서 사건을 봐줬냐 안 봐줬냐 정작 사진은 나왔는데 봐주진 않았거든요. 이런 애매모호한 조금 제가 기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차 방정식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건 한 겹 더 들어가는 기사거든요. 그냥 인상 비평으로 이종호랑 사진 찍었다.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진에 제가 기자로서 딱 볼 때는 뭐냐면 제일 키포인트가 킬포가 뭐냐면 연예인 지망생이에요. 그 단어를 일부러 넣은 거야. 예. 연예인 지망생, 의사, 검사가 2차로 자기 집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5명이. 그림 나오죠. 이러면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나오거든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그 그림이 정말 그 의도대로 흘러가려면 2차 장소가 그 아마 그 의사분 그쵸. 집이었을 예. 텐데 성동구. 집이 아니었어야 돼. 아 집이 아닌 다른 거.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집에 2차 가서 뭐 네. 그림이 안 나오지. 거기가 이제 세컨하우스라는 설도 있거든요. 지금. 빈집 아닌데. 아, 그래요? 예. 모르겠네. 그러니까 거기서 집에서 모이지 않았냐 여러 설이 있어요 지금. 예. 서울 세컨하우스를 서울에 둔다고? 뭐 의사 중에 아닐 것 같은데. 기록이 아빠도 많고 예를 들면 아 기러기 아빠라고 해서 그게 세컨하우스는 아니지. 워낙 자기 집이지. 예. 그래서 여러 설이 있는데 저희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집에서 이제 그 이제 코로나니까 집에 안 나봐요. 뭐 그렇죠. 21년도니까. 8월이니까 네. 이제 그건 유력한 건데 솔직히 못 가고 밥 먹고 코로나니까 집으로 이동한 거예요. 어쨌든 그 기사에 나오는 의사와 소위 말해서 연예인 지망생 그 단어 하나로도 이미 어느 정도는 한문혁 검사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한 칸 더 들어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지금 민중기 특검 이게 한문혁 검사뿐만 아니라 민중기 특검 자체도 현재 그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요 논란으로 사실은 한번 타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연타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요거 민중기 특검을 흔드는 세력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는 거죠. 있다. 반격이 시작된 거죠. 반격. 예.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예를 들면 저 뭐 배우의 윤석열이 됐던 김건희가 됐던 아니면 어쨌든 지금 집권 세력에 반대하는 쪽이 됐던 반격이 시작된 거죠. 명백히. 그렇게 보세요, 감찰관님도? 아니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식의 그 문제될 만한 그런 사건이 접하게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지금 공격하고 싶은 그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훨씬 더 뭐 어떻게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보면은 뭐 한문혁 부장이나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징계는 안 돼요. 징계 시효는 지났거든요. 아, 징계시효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향이라던가 혹은 뭐 금품 수수와 관련이 됐다 그러면 5년인데. 아, 감찰관 출신이니까 외우고 다니시네요. 아, 그거야. 근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도 안 되는 건데 다만 어찌 되었던 이게 이종호를 알아? 그런데 그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어? 이런 식의 말하기에 딱 좋은 그런 게 걸려버렸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민중기 특검이나 이런 그 김건희 특검에는 뭔가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한문혁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징계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실관계야 당사자들만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그 의사분이 그 조금 몸이 불편한 한 검사의 자녀들을 치료해주는 의사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식사하자고 갔더니 뭐 제대로 소개도 못 받고 그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이종호였는데 그렇죠. 뭐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은 없다. 근데 그 이후에 사건 처리된 거 보면 그로부터 한 두세 달 후에 이종호가 구속이 되잖아요. 한문혁 검사 그렇죠. 한테. 그리고 나서 이번 특검에
또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앞서 구속된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이 됐던 거고 이번 특검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건데 아니 봐준 게 아니잖아. 오히려 두 번이나 잡아넣는데 예. 이게 뭐 저녁에 만나서 사건 관계자하고 어울리면서 뭘 속된 표현으로 사건을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봐줬다. 아니면 뭐 구속을 안 시키고 선처를 해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두 차례나 구속을 했는데 그거는 뭐 정말 그 그렇죠. 정도는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뭐 공부와 감찰 시효도 지났지만은 징계 시효도 지났지만은 어렵겠네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구속하고 지난번에 구속하고 그랬을 때 그게 클리어가 안 됐을까요? 그 이종호 만나고 그랬다는 거. 아니, 내가 구속하면서도 분명히 안 그게 했을 여러 텐데. 번 만나거나 계속 그 이른바 교유 관계를 유지했으면 뭐 해명할 거라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2021년 8월 달에 한 번 만나고 그게 사적으로 만난 건 마지막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면 사실 해명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거는. 네. 아니 그래 봤는데 이게 사건 관계자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저녁에 본 적은 있지만 잡아넣고 또 잡아넣었어. 그러면 뭐 해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거니까. 점이 저보면 좀 깔끔하진 않네요. 이런 보도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예, 아무래도 깔끔하진 않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권력의 암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이제 특검보고 교체하면서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연장 안 하면 11월 28일까지거든요. 마지막 연장 한 번 더 하면 이제 12월로 가는데 지금 이제 공판 유지하려고 나머지 두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막판에 이제 결국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메신저들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민중기 특검, 한문혁 부장검사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타겟을 잡는 거는 지금 김건희 세력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어둠 속에서 칼날이 날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기미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김건희 씨 계속 사진도 나오고 지금 하는데 경복궁에 그 가서 수장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도 이거 여기는 근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는 뭐 국보급 뭐 이런 거 들고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여기도 들어가가지고 지금 조선 왕실 유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그 왜 들어갔다 보세요? 글쎄 뭘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 기획 업체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김건희라는 사람이. 컨텐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영부인을 그만둔 후에 내지는 뭐 영부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금방 그만둘 줄 몰랐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외국의 국빈이나 VIP를 초청해서 어마어마한 평소에는 어느 누구도 기획해낼 수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전시 같은 걸 한번 하는 거야. 이거 조선왕 끄집어내 갖고 수장고에서 끄집어내 갖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그 세상에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리고 신박하네요. 네. 일단 신박하네요. 그러면 어떤 전시 기획업자로서의 본인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나중에 그런 거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훔쳐 나올 뭘 하나 집어 나올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김 의원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겠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간데 보면은 전부 다 무슨 왕이나 왕기 뭐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좋아하죠. 그러니까 근정전에 옥좌에 앉는다던가 혹은 뭐 명성하고 침전에 들어간다던가 혹은 이번에 가서도 조선왕조 의궤 왕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윤석열 씨를 데리고 가가지고 또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 이런 거 보면 뭔가 본인이 왕이 됐다라는 착각에 빠졌던가 아니면 뭔가 그런 왕기라던가 그런 기운을 조금이라도 뭐 느껴보고 이러기라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사악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자에 앉거나 아니면 명상하고 침실에서 10분 동안 맞아요. 뭐 한 거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수장고 들어가서 뭐 수장고는 그 사실은 보관 창고인데 거기도 근데 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왕실 물건들이 유물이니까. 있으니까 왕실 물건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왕비니까 여기 있는 물건들은 내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 전화도 모시고 와서 여기 구경식 그런 생각 그런 게 아니고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내가 납득이 물려받은 안 갑니다. 내 유산이야 이거를 한번 만끽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거 다 내 어차피 이건 거야, 우리 뭐 내 거 이러면서. 아니냐 뭐 이런 착각 지금 보니까 온 국가 재산을 사유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뭐 남부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진짜 어지러지합니다. 어지러지. 근데 진짜 또 어지러지해요. 근정전 뭐 수장고 이런 식으로 문화유적지에 집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본인이 어쨌든 미술 전시나 문화계 쪽 일을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그쪽에 식견이 뛰어나다 내지는 내가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는 걸 좀 과시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종묘도 그렇고 종묘는 왕의 뭐 신주 그죠. 이런 걸 모신 거고 뭔가 다 왕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가 왕조의 후계자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뭐 후계자라고 하더라도 전주희 씨가 아닌데 아니 조선하고는 어차피 왕비 관계없이 아닙니까 왕비. 왕비로 민 씨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본인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겠죠. 예. 이분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야 저는 왜냐면 김건희 씨가 의외로 그 제가 대선 때 이제 들었던 얘기 캠프에서 김건희 씨한테 이제 접근을 하려고 많이 붙이잖아요. 이제 측근들을 팀. 근데 무슨 뭐 그렇게 프랑스나 뭐 이런데 음악 미술 얘기한 걸 좋아한가 봐요. 그래서 예술 전공한 그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가서 이제 갔다 와서 제가 들었거든요. 1시간 동안 뭐 로코코 양식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하면 막 그 현시욕 내가 이만큼 안다. 이걸 막 털어놓는데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본인이 이른바 사실은 그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죠. 더 심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내세울 만한 음. 커리어나 무슨 그와 관련한 깊은 전문 지식이 없는데 그걸 일종의 보상 심리에서 오히려 더 그런 맞아요.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뭐 로코코고 뭐고 영어도 안 되고 불어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예. 식견이 높기가 어렵겠던데. 그런 식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식견 그래서 제가 유지. 예. 유지. 그 제일 예, 중요해요. 예. 그 제가 그 마포대교 사진사 아시죠? 그 예, 이번에 또 압니다. 경회로 사진 나왔잖아요. 그 의원님들은 아세요? 혹시 그 마포대교 사진사 단독을 제가 썼다는 거 아세요? 그 기사를 아무도 모르시죠? 예. 지금 예. 알면 됐죠. 예. 뭐. 요새 기사 써봤자 이 바닥 이래요. 제가 그 마포대교 사진사가 브이로그 마지막에 아유 이놈의 지긋지긋한 회사 했던 그 여자. 예. 예, 예. 예. 그 브이로그 찍은 사람이 김건희의 전속 사진사였어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쓴 거거든요. 그 사진사가 중앙대 사진학과 4학년 때 만 24살에 채용이 됩니다. 네. 저 사진 찍은 저기. 그래갖고 마포대교 캄보디아 순천만 예, 그리고 이번에 경회로까지. 제가 경회로 딱 보는 순간에 걔가 찍은지 알았어. 그냥 이게 보면 각도가 있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나중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감각이 없냐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의외로 정무감각이 굉장히 단순해요. 저 사진 보세요. 저게 마포대교거든요. 이제 자살 예방하는 그 행사하면서 한 건데 김건희를 이제 포커스 잡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아웃포커싱 난리잖아요. 저 뒤에 보면 경호원이 지나가는 그 자전거 타고 예, 저 자전거 지나가는 도로거든요. 시민을 막네. 마포대교 아시잖아요. 저 뛰어서 네, 자주 뛰시잖아요. 자주 뛰어다닙니다. 네. 이쪽에 이제 자전거 도로 있고 이쪽에 사람들이 행인 도로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저기 지나가면서 지금 통제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진을 처음에 그 찍은 애가 이제 찍은 사람이 신땡땡이에요. 신 YK라는 애인데 신땡땡 이분이 찍은 다음에 김건희한테 올렸는데 윤석열 사진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팀장이에요. 갖고 와봐. 그래서 저걸 딱 했는데 저걸 지금 사람을 억압하는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아웃포커싱이. 그래서 저 사진을 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사진의 정치야. 대통령은 사진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 사진을 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반인들을 억압하는 사진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통제하고 내 사진 찍었다. 이게 그렇죠. 되는 왕이 행차할 때 비껴 임마 약간 이거거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메시지를 주려면 내면 돼. 내가 임마 나 계엄할 거야. 이런 거면 오케이. 근데 저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김건희는 저 메시지를 주려고 한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로 대판 싸웠다 하더라고. 대판 싸우는데 저 사진 그대로 나갔습니다.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때 대통령실에 그건 사실 대통령실에서 릴리스하는 사진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진 보면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 왜냐하면 포커싱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영부인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 그때 보면 네. 대통령이 약간 가운데에서 비껴나 갖고 홍보수석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거기에 맞췄더라고 초점을. 그런 사진도 그거 정식으로 다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야 그래서 진짜 일 희한하게 한다. 이거 보세요. 엉망이었어 엉망. 이게 이제 절정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순천만 사진이거든요. 요 사진이 그러니까 영화대에 있던 그 사진팀이 꼽은 최악의 사진. 그냥 최악이네. 네, 이게 왜 최악의 사진이냐면 감독님 저 보세요. 저게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체적인 맥락이 없고 나 예뻐져 뭐 그냥 결국 그거야. 그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그 이제 욕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옮긴 그렇고 야 김건희 저 미친 엑스 진짜 지밖에 모르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사진은 사진에 원래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까 마포대교 사진은 원래 메시지는 있어요. 근데 아웃포커싱을 잘못 잡은 거지. 그러니까 옆에를 자르면 돼요. 자르면 메시지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마포대교 사진을 찍으려면 옆에 생명의 전화가 나온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렇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그렇죠. 있다던가. 추석 때 양로원을 간다든가. 저 사진은 지만 하는 것도 아니지. 네. 지를 알면 저런 사진을 배포하면 안 되죠. 저게 대통령의 영부인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야? 약간 연예인 흉내를 낸다? 영부인이? 연예인 화보 같은 걸 찍고 싶어 한다? 네. 그런 거 왜 뭐가 있어요, 저게? 그의 나르시즘. 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사진 가지고는 여기가 순천만 행사인지를 몰라요. 모르죠. 이거 용인 에버랜드 가서 찍어도 돼요. 나도 에버랜드인 줄 알았어. 네, 그냥 집 앞에 경의선 가서 기차 타고 찍으면 돼요. 아무 때나 장난감 아무거나 놓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정말 사진사가 봤을 때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안에서 엄청 싸웠답니다. 이걸로 싸우는 싸울만 하죠. 네, 싸웠는데 아시죠? 그 싸운 사람이 잘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항의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잘린 거야. 왜냐면 이 신땡땡도 이제 권력의 구도를 이해한 거지. 우리 언니랑 나랑 좋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해서 언니한테 가서 일렀대요. 네, 그래서 잘렸잖아. 근데 윤석열이 마지막에 그렇게 저런 횡포를 부린 거 알면서도 윤석열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가는 날에도 사람들 잘려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찾아온대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전화 왜 이런 겁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뭐라 하냐면 지금 전화께서 기분이 나쁘니까 왕비한테 시켜서 나한테 쿠션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지. 여기가 전화인데. 그래서 나가고 나서 느꼈대요. 아 내가 번지를 잘못 집었구나. 백날 윤석열한테 사정해봐요. 되나? 안 돼. 얘기를 못 하는데. 뭐. 네. 그래서 실제로 V0였던 게 저기 이제 저 사진과 사진의 권력 암투로 잘린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아무튼 제가 그래서 저 김건희의 정무 감각은 정무감이 좀만 있었어도 자기 욕심을 좀만 내려놨어도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 사진 하는 거 보세요. 지밖에 몰라. 심지 진짜 말로 지밖에 몰라.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던 사람이 지밖에 모른다고. 네. 자기만 예쁘면 되는 거야 그냥. 정치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저 사진이 아주 그냥 핫한 그게 됐다. 그리고 이 사진사도 지밖에 모른다. 지밖에 모른다 지금. 이거 찍어준 애도 똑같아요 사실은. 아니 잠깐 무슨 브이로그에 올린 거를 그 전에 본 것 같은데. 네, 보였죠. 네. 이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공직자의 소양 교육은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 전혀. 네,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근데 그걸 받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살아온 인생이 있어서 그게 하루 아침에 바뀌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뼈 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나올 때도 여러 사람의 적을 만들고 왔고 그 신땡땡 그분한테 진짜 아장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전화 받았겠어요. 아장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전화를 하면 족족 다 말해줘요. 아우 내가 진짜 인제 말하는데 이러면서 다 말해줍니다.
진짜 김 의원님 말씀대로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소양이나 그런 행동 양식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무슨 그 이상한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그 악당 같은 그 뭐죠 맞아요. 그 여자 주인공 이런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본따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뭐 막장 연속극에 나오는 여주인공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렇게 행동을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 진짜 심각합니다. 의원님 근데 캠프 때는 김건희 씨 만나본 적 없으죠? 없어요. 아, 저는 이제 공식 캠프에만 있었고 네. 그 아, 사파는 아니었기 아.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정파였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김건희를 만나려면 사파가 됐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외곽으로 들어갔어야죠. 아, 김 의원님도 정치 오래 하셨는데 진짜 찐이 누군지 모르셨지 그때. 아 근데 사파에 들어가셔서도 결국 왜 사파에 있었던 사람들도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했다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다 쫓겨났죠. 김 의원님도 그때 쫓겨났거나 아니면 지금 특검 조사 받으러 다니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 아 이게 그야말로 세옹지마죠. 잘했어요. 여기서 저기 이내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5만 원. 아 새터민 남매 중 여동생이 먼저 부름받아 서운하시겠지만 코스피 5천 찍으면 응답하실 겁니다. 김영란 파이팅. 꼭 5천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5천을 찍기는 이거는 찍겠지만 응답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니 이제 의원님이 1만까지 얘기하시니까 곧 찍을 겁니다. 예,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다룰게요. 재판소 문제. 아, 요 문제는 사실 기사는 많이 나왔거든요. 예, 뭐 조금 어쨌든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3심제잖아요. 이제 일단 뭐 1심 법원, 2심 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보통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만약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상 지금은 대법원이 최종심이에요. 거기서 결정이 되죠. 근데 여기서 헌재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 사실관계를 다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의 일종의 그 변형된 형태인데 이 재판이 대법원이 어떤 재판 과정이나 재판 어떤 확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침해하는 조항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게 독일에 있더라고요. 예, 독일에는 있고 헌재가 있으니까 독일에는 재판소 헌재가 있고 일본하고 오스트리아는 없어요. 뭐 이렇게 좀 나뉘기도 하고 어쨌든 요 내용을 여당이 들고 나왔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사심제라는 소리도 있고 아니 지금- 뭐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게 헌법소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작용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이 국민이 침해가 됐을 때 그걸 다투는 거거든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보는 건데 우리나라 법에는 뭐 다 아시지만 재판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죠. 단서에서. 네, 헌법에 근데 이제 이거 앞으로 이걸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건데 이게 도입이 되면 뭐 도입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규정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정교하게 해가지고 뭐 우려 뭐 여러 가지 잘못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뭐 폐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의 그 실제 운영은 사심제처럼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아 대가에서 없다. 그리고 이 법원과 이 헌법재판소의 그 균형 관계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위에 서는 그런 입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재판소 문제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식의 헌법재판소가 없죠. 없죠. 거기는 연방 대법원이 대법원. 있고 그 연방 대법원이 우리 대법원 플러스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누가 뭐래도 연방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에요. 근데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별도에 있죠. 그리고 우리식의 대법원인 최고법원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를 따지면 대법관이 우리는 14명이 대법관이 있는 건데 법원 행정처장까지 합쳐서 독일은 우리식의 대법관이 100명도 넘어요. 무지하게 많아. 거기는. 140명인가? 그러니까 우리 한 10배쯤 돼요. 그렇죠. 우리 한 10배쯤 돼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면에서 최고 법원이라는 게 명확해요. 근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1987년 개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생겼습니다만 사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관이 1등이야. 그렇지. 내가 공부 제일 잘했어. 이 소리잖아요. 헌법재판관은 2등이야. 네.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뭐 그럼 이제 이게 수십 년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관 간의 위상에 있어서 그래도 대법원이 조금 위지. 뭐 이런 게 특히 판사 사회에는 뭐 확실하게 위지. 그렇죠. 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그리고 재판관 할래, 대법관 할래. 당연히 재판관이니까 대법관. 대법관이지. 근데 헌법소원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게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다라는 거를 그냥 제도적으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그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미 대법원 확정된 사건을 헌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 그럼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법률심이 되는 거지. 그렇죠. 저는 글쎄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재판 소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도 싶고 만약에 최종적인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헌재에서 뒤집어질 경우 이게 헌법 위반이야 내지는 헌법 규정에 위반해서 뭐 기본권 침해가 있었어라는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불러올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이런 반론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지금 대법관 중원 늘리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독일식 청사진을 제시한 거라면 헌재가 지금 독일이 대법관 뭐 아까 130명, 140명이라고 하는데 늘리면서 마찬가지로 헌재의 권한을 독일처럼 재판소원 사심 놓고 이렇게 가는 구조라면 독일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이제 지향점을 해서 만약에 완성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네.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기존까지 해왔던 뭐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헌법재판소도 김 의원님은 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법원 조직이 연장의 선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뭐 질서라던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암묵적인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대법관이 1번이고 뭐 서열이 있거나 네, 서열이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원 조직 전체가 만약 이 경우에 그 이 헌법 소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 전체 구조 법원 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전체 법조의 구조라든가 이런 게 위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만큼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기에 좋은 여론이라 그러든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탄핵 있었지. 그래도 헌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신뢰는 높아졌지. 그쵸. 이번에 조의대 뭐 그 대법관 뭐 대법원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분위기 안 좋아진 것도 그쵸. 있지. 그리고 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라던가 혹은 뭐 여당의 그 압도적인 뭐 국회에서의 뭐 지위라던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어느 때보다도 만약에 도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도입이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만 그 도입을 하게 되면 아까도 저 바깥에서 저 김 의원님이랑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심제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독일도 사심제처럼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 독일 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사실은 뭐 대법관 정말 증언과 그 재판소원제도가 이루어지면 확실히 독일식으로 가는 거고 네. 사실은 법조계가 대략 40년, 50년 전에는 법학 교수를 하려면 대부분 독일 유학을 갔어요. 아, 그렇죠. 근데 최근 20, 30년 전부터는 대부분 미국 유학을 갑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독일도 물론 지금도 가지만 미국이 주류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법적인 사법적인 시스템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미국식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원래는 뭐
독일법을 비롯한 대륙법계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식 제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한참. 많이 들어왔죠. 근데 증거법이니 뭐니 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을 이게 통으로 시스템 구조는 또 다시 독일 쪽으로 간다? 아이고 모르겠어요. 큰일인 것 같아. 근데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위상이 지금 대법원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소수정의 대법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연방 우리도 영구직 대법원이- 시켜달라 이 소리 그 아니야 연방 사실은. 대법원이 받고 있는 그 압도적인 그 뭐야 그 권위. 권위 네. 이런 거를 우리도 좀 누리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독일식이고 뭐 이게 좀 약간 좀 그 모순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종신직으로 해서 지금 9개 뭐 지혜 기둥 이거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 종신직은 우리나라는 안 맞고. 예. 아니 미국은 꽤 많은 자리가 종신직이에요. 사실은 연방 대법관 아니고 연방 판사만 해도 종신직이에요. 거기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해요. 그렇죠. 근데 또 사실은 우리만큼 판사들이 특권층은 아니잖아요. 미국은. 꼭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그거는 같아요.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 연방 판사 정도 되면 대법관이 아니고 연방 판사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실제로. 그 법원장은 선출직 아니에요? 아니 주교로 그게 다른-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아. 연방 판사, 뭐 연방 대법관은 말할 필요도 그렇죠. 없고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임명직이에요.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지방 판사들 거기는 선거로 뽑지. 그 사람들은 뭐 민주당, 공화당 당적도 그렇죠. 대부분 다 있어요. 일종의 선출직 정치인 비슷한 법조인들이죠. 지방 법원은. 뭐 주별로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판사들이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회예요. 미국 그렇죠. 사법의 두 가지 축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검사 출신들은 그런데 경찰관하고 판사입니다. 경찰관하고 판사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 네. 보면 거의 치안 판사나 판사 아니면 FBI 나오지 검사들 잘 안 나와요. 검사의 역할이 없지는 않은데 검사의 역할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경찰 모든 사람은 체포된다 이런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경찰 그리고 판사에 대한 존경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경력을 다 거쳐서 판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봐서 알아 뭐 이런 식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법정에 이렇게 견학을 가봐도 저는 그냥 조그만 그 우리 동네 법정하고 그다음에 연방 법정 그 오럴 아규먼트는 한번 가봤는데 그 분위기는 압도적입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처럼 뭐 소위 말해 소년등과 뭐 26살 때 시험 합격했다고 뭐 빡 이렇게 이런 제도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거는 아니죠. 예, 대체로 이제 라스쿨 가서 자기가 자격을 얻은 다음에 그 법조인 자격을 얻은 다음에 여러 경험을 한 다음에 경력직으로 검사를 하던가 아니면 그 클러크 판사의 아로 클럽. 우리로 치면은 그 재판 연구관 비슷하게 그런 걸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클러크 하잖아요. 그거는 평생의 경력이에요. 그거는 뭐 아무개 대법관 밑에서 클러크 했을 때. 근데 이건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딱 들은 얘기에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병장이 되기 위해서 2병 1병을 거쳐 온다면 병장으로 인정할 만한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2병 때 시험 잘 봤다고 병장 노릇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우리나라 아니, 판사들. 우리도 이제 판사 인간 되면 보통 배석 판사를 몇 년 하죠. 근데 이제 재판장 단독 재판장을 하는 시기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특히 군복무를 안 해도 되는 여성 판사의 경우에는 뭐 빠른 경우에는 20대 후반에도 그렇죠. 재판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해왔죠. 여태까지 특히 민사 단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너무 빨랐던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또 압축 성장을 했었고 뭐 전후에 약간 우당탕탕하면서 뭐를 일단 제도는 꽂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조금 뭐 제도적인 약간 괴리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참에 아무튼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저 논쟁에 대해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이 방향과 이 속도 조절을 맞는가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또 법원의 어떤 집단 반발을 보면 지금 뭐 지기현 판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줬던 그리고 특별히 저는 딴 거 말고
3월 28일 날 사건 기록 받아가지고 꼼꼼하게 한 달 동안 빡세게 읽었다고 하더니 그 사이에 출장이 2명이나 10일씩 있었고 뭐 그런 것들 솔직히 미리 말을 했어야죠. 그 사건은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이게 대법원도 지금까지도 사실 설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그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사건 결론 내리고 나갖고 대법원에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도 제가 여쭤보시 대법원이 꼭 그때 선고를 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그때로 그걸 갖다가 의사 결정을 해서 그렇게 서둘렀다라는 거,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설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란 건 그러니까 감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조인들이 매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법의 실체적인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외관을 공정하게 하는 거. 그럼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적어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을 외관적으로 이게 공정하구나라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니 출장 2명씩 신숙희 권영준 판사 가가지고 뭐 7천만 원씩 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0일 동안 거기서 언제 기록을 봅니까 그거를 종이 기록 봤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로그인했다는 거 저는 직관적으로 왜 말이 안 된다 생각하냐면 아니 이게 원본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원본 대조표를 찍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업로드를 다른 곳에서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법원 내부적으로만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긴 한데 아니 그럼 뭐 PDF 파일로 봤다는 뭐를 내놓던지. 그렇죠. 아무튼 이게 뭐 본의 아니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면서 선거법 이걸로 좀 단초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대법원의 민낯이 여기서 터져버렸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소리도 해요.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들은 말인데 한마디로 이제 모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여권 인사는 아닌데 자기가 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이제 정치로 보면 승부수를 걸었대요. 근데 졌잖아요. 그럼 내려가야지. 이게 만약에 승부수를 걸었다면 내려가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추잡하게 앉아있냐 이거예요 지금.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승부를 걸었으면 이기든가. 사실 그 시그널은 이기려고 지금 칼날을 들이댄 거다.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무슨 승부수를 그렇게 어설프게 두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 뭐 법원 개혁은 앞으로도 뭐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법원 개혁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이렇게 법원이라던가 법조가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편안하고 그리고 좀 되게 공정해 보이고 그런 맞아요. 식으로 개혁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독일 얘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로스쿨 가 있을 때 독일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노동법원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들어와가지고 되게 마음 편하게 대한대요. 법복은 입고 들어온다 하대요. 근데 노동법원 판사들은 일반적인 판사들하고는 커리어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도 해도 하지만 일반 법정에서도 검사들도 뭐 이렇게 정장 이런 뭐 이렇게 슈트 정도는 입는데 일반 법정에서도 대단히 편안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어거지로 막 저 변호인 옆에 피고인 뭐 저 앉혀놓고 막 이런 식으로 미국식도 아니고 대립법계도 아닌 어정쩡한 개혁을 해가지고 그걸 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국민들이 법정에 가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법조인들이 이렇게 특권 의식 너무 워낙 많아.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데 워낙 많이 뽑아가지고 뭐 독일도 변호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식의 특권 의식과는 거리가 먼 법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존중은 받되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좀 이렇게 국민들하고 괴리돼서 자기들만의 이런 그 윤석열 씨 좋아하는 그런 그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저희 뭐 너무 법익남들 저희 주제와 다르게 이제 금융도 얘기했고, 예, 다음에 경익남들로 경제 있는 너무 힘든 주제였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요거 제가 들었는데 그 저희 아브라조 협찬 들은 거 요거 한번 써보셨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요게 우리 유혁 감찰관님 써봤대요. 진짜 좋았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광고가 아니고 사용 후기인데 이거는 캠핑 가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저 세제 이런 거 필요 없이 제가 사실은 저 그만두고 나서 네. 집에서 설거지는 제 담당이 돼가지고 설거지와 재활용 담당. 예. 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써보니까 진짜 괜찮습니다. 오늘 아까 협찬 드릴 테니까 네. 집에서 화장 청소 하시나요 혹시? 청소 안 또 하시죠? 할 수 없이 해야겠네. 네, 요거 그 세제 필요 없어요. 짝짝하고 좀 닦아오세요. 혹시 만약에 화장 청소 잘 안 된다 오셔가지고 컴플레인 하세요. 예, 독일 회사에 컴플레인 하면 돼요. 이게 저 이렇게 닦다 보면 약간 네. 뻘건 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거 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닦다 보면 네. 진짜 세제 없이 잘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좋아요. 저희 아주 협찬 상품인데 제가 이걸 화장 청소 매주 하고 있습니다. 세제. 아무튼 사용해 보시는 걸로. 화장 청소는 저는 안 하는데.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모실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